시대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늘도 홍지의 아트 디렉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아트 디렉터 하다가 좀 발음에 좀 실수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은 아트 딜러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작가나 컬렉터 이야기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혹은 뭐 미술관이나 갤러리, 경매 등에 대한 기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네. 근데 미술계의 중요한 포지션인 딜러에 대한 얘기는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세계적으로 미술사를 움직일 정도로 중요한 딜러들이 있어요.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 가장 네. 많은 작품을 기부했던 사람도 컬렉터가 아니라 아트 딜러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아트 딜러는 그러면 큐레이터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큐레이터는요, 미술관 비영리 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원을 뜻합니다. 예. 한국에서는 학예사 혹은 학예연구원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는데요. 상업기관인 갤러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갤러리스트라고 하는 게 좀 맞아요. 네. 개념적으로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큐레이터라는 직함을 비영리 기관뿐만이 아니라 사업기관에서도 혼용해서 사용하는 문화가 한국에는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큐레이터는 미술관, 갤러리스트는 갤러리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예. 그럼 아트 딜러는 누구냐? 갤러리스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왜 애매한 이유가 네. 갤러리 소속 없이 개인으로 활동하는 딜러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애매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다시 말해서 큐레이터는 작품을 연구하는 사람, 아트 딜러는 소속이 있건 없건 작품을 사고 파는 사람, 다시 말해서 아트를 딜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예. 예를 들자면 증권가에도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따로 있고 또 펀드를 판매하는 펀드 판매원이 따로 네네. 있는 것처럼요. 네. 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역할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품을 사고 파는 딜러보다는 작품을 분석하는 연구원이 사실 역사적으로 좀 더 의미 있게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명칭 자체도 좀 그런 느낌이 그쵸. 있고요. 예. 근데 그게 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혹은 뭐 약간 상하이 개념이나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새로운 이론을 펼치고 또 그 이론이 논문이나 칼럼 등의 텍스트로 남아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연구원이나 이론가들이 좀 남아있기가 네. 더 쉬운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아트 딜러들이 작품 판매를 중개하면서 굳이 또 작가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지는 않는 경우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네. 그냥 중개만 하고 중개 수수료 정도로 만족하는 딜러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몇몇 아트 딜러들은요, 작가를 발굴하고 후원하고 또 지지하는 그런 패트론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뮤지엄이 형성될 때 가장 많은 작품을 기부하는 기부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미술사나 미술시장에서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아트 딜러, 한번 오늘 알아보시죠. 쭉 설명을 들었지만 다 영역이 조금씩 겹쳐가지고. 네, 맞아요. 예, 아트 딜러도 굉장히 포괄적인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맞습니다. 방금 전에 했어요. 네. 그냥 단순히 그림을 사고 팔 때 네. 중개 역할도 할 거고 사서 내가 보관하면 컬렉터가 될 거고. 맞아요. 그걸 그리고 조금 또 더 잘 팔기 위해서는 연구해서 막 작가를 알려야 연구하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인 작가를 발굴해서 한 10년 뒤쯤이면 유명한 작가가 되면 네. 그 발굴한 사람이 될 거고. 맞아요. 그러면 아트 딜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아주 많습니다. 그럼 유명한 아트 딜러가 있어요 혹시? 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저희가 소개해드릴 아트 딜러는요, 예. 앙브로아즈 볼라르입니다. 볼라르. 어서 들어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볼라르, 예. 네, 설명을 드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볼라르는요, 세잔과 피카소, 마티스의 첫 번째 개인전을 열어주면서 그들을 세상에 알리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근현대 미술 이야기를 할 때 피카소의 큐비즘을 빼놓을 수가 없고 예. 또 세잔은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만큼 근현대 미술의 태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또 이 볼라르라는 아트 딜러,
화상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 딜러거든요. 예. 볼라르는요 프랑스령인 그 레위니옹이라는 인도양의 작은 섬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러다가 법대 진학을 위해 파리로 왔는데요. 파리로 오고 나니까 자기가 살았던 그 작은 섬이랑은 다르게 막 미술이 너무 그렇겠죠. 네, 발전을 네. 한 도시인 거예요. 그러면서 미술에 빠져들면서요. 법 공부는 중단하고요. 아트 딜러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른 화상들처럼 상인들이 파는 데생이나 파나들을 사다가 되팔며 사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는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뭐 딱히 발굴하거나 연구하는 거 없이 예. 이제 사고 되팔면서 중개 중개. 수수료를 챙겼던 정도인데요. 1,000원에 사서 1,100원에 팔고 뭐 이런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할수록 그 미술에 매료되면서 또 그가 이제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마네의 미망인에게 그러니까 마네가 죽고 나서 미망인에게 구입한 마네의 데생과 유화 스케치들이 있었는데요. 네.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그린 그 에두아르 마네의 이야기거든요. 예. 인상주의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는 만큼 모네나 르누아르 등 당시 인상주의 작가들이 막 따랐던 작가예요. 예. 근데 이 작가의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데생이나 유화 스케치 같은 그런 것들을 해서 전시를 여는데요. 예. 1894년 이 작품들로 전시를 열면서 볼라르가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인상주의 작가들을 만날 인연들이 생기는데요. 네. 이때 만난 게 르누아르예요. 볼라르는요, 이 르누아르의 화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내가 너의 딜러가 되어줄게. 네. 전속 딜러가. 이런 느낌으로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사실 르누아르는 원래 먼저 오랫동안 일을 함께 했던 폴 듀랑리엘이라는 화상과 이제 연이 있었는데요. 의리 때문에 둘이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네. 그때 르누아르가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연결된 화상이 아트 딜러가 없는 천재 작가가 하나 있는데 예. 소개해줄까 하면서 폴 세잔을 소개해 주는 거죠. 이거 딜로 하려면은 인맥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맞아요. 만나게 되면은 그 네. 주변에 이런 뭐 훌륭한 작가들이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맞습니다. 그림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기회가 네. 생기는 근데 거잖아요. 그런 식의 거는요. 어떤 그 영역에서나 많이 좀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네트워킹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사실 네트워킹을 위한 네트워킹이라기보다 본인이 힘을 가지면 좋은 사람들이 이제 붙게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연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네네. 볼라르도 역시나 뭐 네트워킹을 위해서 뭐 파티를 다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능력을 키움으로써 말씀하신 그런 네트워킹 힘을 기른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소속사 개념처럼요. 그러게요. 연습생 시절부터 발굴해서 키운 아티스트처럼 한 작가를 발굴해서 그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 그 작가도 유명해지기는 하지만 네. 그 발굴했던 기획사도 같이 유명해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시 르누아르도 재정적으로는 힘든 상황이었다고는 하는데 네. 볼라르와 손을 잡았다면 또 다른 역사로 기록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여하튼 그렇게 해서 볼라르가 만난 마치 연습생처럼 만난 세잔의 나이는 61세. 어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 만났어요. 데뷔시키기엔 너무 많은 나이인데. 그렇죠. 근데 그게 첫 개인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르누아르는 세잔보다 더 대중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이제 연결된 아트 딜러도 있고 이랬는데 네. 훗날에는 사실상 르누아르보다 세잔이 더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남은 거를 보면 오히려 르누아르가 볼라르를 처음 만났으면 어땠을까 이제 이런 그러네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세잔이요. 환갑까지도 시골에만 틀어박혀서 사과와 생비투아르 산이라는 같은 대상만 막 수백 장씩 그리고 있었는데요. 네. 볼라르가 세잔 작업실에 가서 그림을 보자마자 이거다 하면서 전시를 기획을 했고 이 환갑이 넘어서 진행한 첫 개인전이 세잔에게나 29살의 볼라르에게나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예. 세잔이 대중적으로도 애호가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볼라르도 역시 화상으로서의 그러니까 29살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이거든요. 근데 취향과 안목을 인정받게 되죠. 그 이후로도 볼라르는요.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제법 탄탄한 컬렉터층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트워킹이 되는 거죠. 확실한 안목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요. 맞아요. 또 이런 딜러들이 어느 정도 재력을 좀 많은 거래를 해서 재력을 보유하면 그다음에 진짜 작가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정말 능력 있고 그런 좋은 작가들을 이 화상 아트 딜러에게 소개시켜 주려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내가 발품을 팔아서 찾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정보를 많이 얻을 거고 또 좋은 정보를 얻을 거란 말이죠. 뭐 아까 비유하신 것처럼 연예 지방생 같은 경우에 네, 이런 작은 기획사가 이렇게 탁 발굴해가지고 그래서 확 키울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런 딜러한 사람이 되게 이렇게 작은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맞아요. 화가들을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특출난 안목만으로도 말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빚이 100억이었다던 방시혁 씨도 예. 빅히트 기획사도 이제 BTS로 유명해졌듯이 예. 아티스트가 잘 되면 기획사의 명성도 같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네. 특히 볼라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다룬 작가들이 당시 주류 미술가들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그 형태의 정확성이나 아니면은 황금 비율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아카데미 작가들이 주류였고요. 네. 인상파 화가들은 미술계나 대중들에게서는 좀 약간 외면을 당했던 상황이었는데 볼라르가 없었다면 이런 작가들이 계속 작업을 이어나갔을까? 이어나가지 못했을 작가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예. 무명 작가들의 작품을 알아보는 그 감시관이 그에게 돈과 명성을 함께 가져다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어떤 문화유산을 남겨준 그런 그러네요. 선물 같은 결과를 주기도 했습니다. 마네와 세잔의 전시 이후에요. 그는 이어서 고흐와 피카소와 또 마티스의 파리에서의 첫 개인전을 기획을 했는데요. 와. 안타깝게도 고흐가요. 왜 그런 예. 거 있잖아요. 고흐가 뭐 살아생전의 작품을 한 점도 못 팔았다. 뭐 한 점 팔았다, 예, 두 점 예. 팔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그럼 볼라르를 만났는데 왜 고흐는 그랬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그러네요.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고흐의 사망 후 5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흐는요. 볼라르가 없었다면 사후에도 세상에 묻힐 수가 있었는데 어찌 보면 사후에라도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가 된 데에는 볼라르의 힘이 크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좀 살아생전에 만났으면 자신의 그림이 사랑받는 걸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그러네요. 좀 아쉬움도 있는데요. 네. 이 볼라르의 그 아트 딜러로서의 삶을 좇다 보면요. 그 시대의 미술계를 함께 지켜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볼라르가요. 1937년에 어느 화상의 회고록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자서전인데요. 네. 그 출판사 측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림 장사꾼의 회고록을 내고 싶다. 이제 이런 요청으로 출간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뭐 평론가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론가들이 예. 책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내는데 이런 딜러, 소위 말하는 여기 장사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술품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텍스트로 여간에서는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다 보니 네. 출판사가 의뢰한 건데 이것이 지금 와서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생생한 당시에 평론가가 쓴 이론적인 내용과는 또 다른 그런 생생함이 있거든요.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실록보다 야사가 훨씬 더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에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서 그림 봤더니 참 꾀죄죄해가지고 막 정말 맞아요, 사는 게 사는 것 맞아요. 같지가 네. 않더라. 내가 가서 그 그림을 사려고 하니까 정말 뭐 하나 사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맞아요. 뭐 이런 유들 얘기. 네, 유명해지기 전 이야기 네.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1930년대에 쓰였던 이 자서전을요. 한국에서는 2년 전에 처음으로 완역을 해서 볼라르가 만난 파리의 예술가들이라는 책으로 출간을 했는데요. 네. 그 화상으로 일하면서 접한 화가들과 화단의 이야기 그리고 또 화상으로서의 투자법 등을 흥미롭게 풀어낸 책이에요. 특히 인상파 작품에 대한 화단의 초기 반응이 굉장히 냉랭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여기 이제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적대적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세잔이요. 첫 네. 개인전을 볼라르가 열어둔 뒤에 승승장구하기는 했지만 사실 첫 전시가 모두에게 아주 호의적이었던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이를테면
세잔의 작품 앞에서 이제 한 남자가 이렇게 서서 보면서 여자한테 그림으로 상까지 받은 나한테 왜 이딴 거를 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소쳤다는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당시 살롱전에는 아마 수상을 했던 작가인 것 같은데 지금은 역사 속에서는 잊혀진 작가겠지 싶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국전의 수상자 누군가는 잊혀졌지만 거기에 반대하고 나는 거기에서 수상하지 못했으니 담벼락에다가 전시를 하겠다 했던 벽전을 했던 박서보 작가가 네. 역사 속에 남은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또 대가로 남은 마티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마티스가 지금은 대가지만 자신의 첫 개인전을 앞둔 신인이었을 때는 얼마나 또 설레고 두근거렸겠어요. 그렇겠죠. 예. 근데 막상 오프닝 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명했던 르누아르와 세잔의 애칭 작품을 막 꺼내들면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내 작품은 화랑의 미끼 상품에 불과했구나 하면서 낙담했던 그런 마티스의 모습도 그려 있고요. 예. 또 작품을 사고 팔거나 맞교환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신경전이나 작가들이 소위 말하는 민낯 또 고스란히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론가들은요. 위대하지 않은 작가의 평론을 쓰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위대하지 않더라도 위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쓸 수는 있어도 작가들의 별 볼 일 없거나 부족한 이야기는 굳이 평론으로 쓰지는 않다 보니까 이 회고록에는 평론은 나오지 않는 이런 생생한 이야기들 볼 수가 있고 그런 예. 이야기들 볼 때마다 위대한 작가들도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이구나. 이들도 힘든 시기를 다 이겨냈구나. 이제 이런 사실들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저 피카소 얘기도 하시지 않았어요? 네. 피카소는 원래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림 잘 그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피카소 같은 화가한테도 네. 아트 딜러가 붙어가지고 볼라르가 네. 뭐 역할을 할 게 있었을까요? 피카소가 무명 시절이 거의 없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왜 아버지도 미술 교사였다고 네. 하고. 그 이유가요. 네. 바로 피카소가 볼라르를 처음 만난 게 19살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무명이 없었던 이유도 볼라르 때문인 거죠. 그러면 그 피카소를 발굴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렇죠. 피카소가 20살 때 볼라르의 기획으로 개인전을 열거든요. 네. 근데 당시 볼라르는 이미 유명한 아트 딜러예요. 세계적인 거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모를 작은 기획사보다는 유명한 기획사에서 데뷔한 뮤지션이 더 주목받기 쉬운 것처럼 피카소 또한 이름 모를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 것보다는 네. 이 볼라르를 통해서 개인전을 20살에 했던 것이 바로 스타덤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연습생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데뷔해버린 그렇죠. 거네요. 맞아요. 워낙 훌륭한 작가였으니까 예. 세상에 알려진 것도 맞기는 한데요. 아무리 훌륭해도 세상에 알려질 기회가 없다면 결국 역사 속에 묻히고 말거나 혹은 긴 시간 힘든 생활을 견뎌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미술 시장에서 창작자와 수집가를 이어주는 아트 딜러의 역할이 정말 큰 것 같죠. 물론 예술사를 이야기를 할 때 아트 딜러의 존재는 잘 인식되지 않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래도 좀 의미 있게 봤던 전시가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2006년에 세잔 투 피카소, 그러니까 세잔부터 피카소까지 예. 암브로아즈 볼라르, 패트론 오브 더 아방가르드 아트,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예술의 후원자 볼라르라는 제목의 전시를 여는데요. 볼라르의 삶을 조명하면서 결국의 작품은 세잔부터 피카소, 마티스의 작품을 다룬 전시인데요. 권위 있는 기관이 한 화상을 중심으로 작품을 전시한다는 것이 또 큰 의미였죠. 그러게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그러니까 볼라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볼라르 같은 경우에 뭐 아트 딜러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내가 저 신인 작가를 발굴할 위치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발굴해서 전시회를 열기 전에 미리 사요 작품을. 네. 그래가지고 일부만 내놓고 일부는 안 네. 내놓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하면은 콜렉트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누군가한테 자신 있게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 작품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예. 본인이 소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좋은 작품이라면. 예. 그는요. 루브르에 가장 많은 작품을 기증한 컬렉터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의 말년이 그렇게 축복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요. 73살의 나이였기는 한데요.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었긴 하지만 자동차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지도 준비하지 않은 못했구나. 채로. 예.
근데 그 시점에 볼라르의 조수였던 에릭 슬로모비치라는 사람이 예. 140점. 그 당시에 볼라르가 갖고 있던 예. 꽤 많이 갖고 있었죠. 140점의 보물 같은 작품들을 같은 해에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이라는 곳에 이제 위탁을 해두는데요. 창고에다가 창고가 아니라 금고죠. 예. 그러니까 당시는 1939년이고 에릭 슬로모비치는 유고슬라비아인이었어요. 예. 느낌이 오시나요? 그 당시에 세계사는 참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죠. 안타깝게도 슬로모비치는요. 1942년에 독일군 강제 수용소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작품들이요. 은행의 예술품 금고 안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고요. 예. 전쟁이 끝난 뒤에도 볼라르도 볼라르의 조수도 연락을 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행이 금고를 한번 그러니까 이사를 가면서 열기는 하는데 은행가들이 그림에 해박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다시 금고 속에 넣어놨다가 네. 거기에 있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있는 채도 모르다가 30년이 지난 1979년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요. 예. 그 이유가 프랑스 법 때문이에요. 프랑스 법에 의하면 은행에서는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금고의 내용은 국가로 이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 때문에 혹은 법 덕분에 이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이 1979년에 법적 절차를 밟아서 국가로 그림을 넘기는데요. 예. 그리고 이것들을 81년에 경매에 붙이기 위해 조직이 이제 그 조직이 되는 거죠. 이거 경매에서 붙였으면 얼마나 돈이 될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갑자기 국가가 대박이 났는데요. 그러죠. 아 근데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유족이나 친척도 없어요? 유족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곳에 맡겼는지 몰랐던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그거 몰라서 못 갖고 갔다. 맞아요. 그래서요. 이 79년에 81년에 경매에 붙이기 위해서 네. 이제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요. 볼라르와 슬로모비치의 유족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경매를 취소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경매는 취소가 돼요. 아, 근데 그래요? 결국에 이게 누구한테 돌아갔냐? 법적 공방이 거의 15년간 지속이 되었는데요. 네. 볼라르와 슬로모비치의 유족들이 서로 자신들의 것이다. 볼라르의 거다. 아니다. 슬라모비치의 것이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요. 아니 우리한테 막 그걸 주라고 했기 때문에 네. 볼라르가 슬로모비치한테 준 거다. 맞아요. 아니다 원래 볼라르 건데 잠깐만 그리고 가던. 볼라르의 사망 후에 맡기게 된 거다 막 이러면서 싸우게 되는데요. 이 15년의 법적 공방 후에 1996년 결국 법정은 볼라르의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와. 근데 또 이 작품을 되파는 데까지 14년이 걸려요. 그 이유가요. 프랑스에서는 12년 동안 작품을 소유한 뒤에 판매를 하면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4년간 보유했다가 2010년 파리의 소더비 경매에서 르누아르, 피카소, 드가, 세잔 등의 작품을 몇 점을 팔아서요. 총 350만 유로, 한화로는 50억 가량의 낙찰가를 올렸습니다. 몇 물론 점이겠죠? 아주 일부만 판 거죠. 몇 나머지는 갖고 점이겠죠. 있고. 설마 네. 50억 가량이라고 하면 한 서너 점 내놔도 50억 되고도 그러니까요. 남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에는 이런 아트 딜러가 없습니까? 아트 딜러가 없습니까? 개인 딜러보다는요. 이제는 갤러리가 그 역할을 좀 조직적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메가 갤러리라고 하는 곳들, 세계적인 글로벌 갤러리들이 그런데요. 예를 들면 가고시안 갤러리의 레리 가고시안도요. 포스터에 프레임을 끼워 파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다가 1978년 뉴욕에 갤러리를 오픈하면서 앤디 워홀과 바스키아 등 당시 동시대 미술가들을 다루면서 세계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예. 하우저 앤 워스 갤러리의 경우에는 사실 어머니가 우르술라 하우저라는 우르술라 하우저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컬렉터예요. 예. 그래서 그 딸 하우저가 남편과 차린 갤러리가 이제 또 글로벌하게 발전을 하게 된 건데요. 같은 메가 갤러리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세계적인 컬렉터인 경우보다는 가고시안 같은 경우가 좀 더 볼라르에 가까워 보이기는 하겠지만요. 네. 결국엔 젊은 작가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키워내냐가 더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세상이 점점 초연결 시대가 되면서 작가들이 세상에 알려질 기회가 아트딜러뿐 아니라 다양한 채널로 확장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아직 잘 만나보지 못한 그런 좋은 작품 하는 작가분들 늘 힘내시고 언젠가 좀 꼭 좋은 기회로 만나 뵙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진작에 딜러를 알았더라면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자, 미슐랭 가이드 지금까지 홍지의 아트 디렉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작품은 카오이 하트 해밍스의 디센던트입니다. 주인공 맷은 아내가 코마 상태인 최악의 상황에서 또 다른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맷이 대대로 물려받은 오래된 땅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10중 8구 그 아름다운 하와이의 땅은 샅샅이 파헤쳐지고 리조트나 위락시설이 세워질 것입니다. 주인공 맷의 가족이 대대로 쌓아온 수많은 추억들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내의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비로소 그동안 간신히 틀어막고 살았던 생의 빈틈들이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맷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 쏟으며 살고 있는 것으로 일중독을 합리화했지만 그는 어쩌면 가정이 아닌 자신의 일자리만을 지켜낸 것은 아닐까요? 그는 돈을 버는 일에 지쳐서 남편으로서의 사랑, 아버지로서의 사랑, 삶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의 코마 상태라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기 전에는 하와이의 땅을 언젠가는 팔아야 할 경제적인 재산으로 생각했습니다. 막대한 교환 가치로 계산 가능한 미래의 자산으로서만 그 땅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는 자신이 홀로 키워야 할 딸들의 미래, 그리고 아내 없이 살아가야 할 그 수많은 나날들이 전과는 다른 빛깔로 처연하게 반짝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트라우마 이후에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내면을 가진 존재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주인공입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가치를 발견해내야 하지요. 그것은 아내가 죽어도 아내를 향한 사랑은 남는다는 사실입니다.